1973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이었다. 예년에 비해 혹독하게 추운 데다가 대설주의보마저 내려 신문에서는 춥고 미끄러운 성탄절 전날이라고 사회면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있었다. 3년 만에 한강이 얼어붙었다. 유교사는 이런 추위 속에 몸도 춥고 마음도 추운 불우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위문품을 갖고서 시립남부병원을 거쳐 영등포 근로자 합숙소를 찾아갔다. 비서 한 사람을 대동하고 근로자 중에서도 일정한 거처가 없는 뜨내기 날품팔이를 하는 사람들이 30원을 지불하고 하룻밤을 묵는 합숙소를 불시에 찾아간 것이었다. 밤 8시경이었다. 190여 명의 재숙자들은 뜻밖의 방문한 영부인을 당황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맞이했다. 유교사는 그들에게 동태를 선물로 주어 내일 아침 국이라도 따뜻하게 끓여 먹도록 했으며 겉옷을 재숙자 전원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었다. 사무실 난로가에 앉아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들 중에서 24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신랄하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태도가 자포자기적이고 도전적인 것이었다. 새마을운동은 길만 넓히면 무슨 보람이 있느냐. 공무원들의 부패는 얼마나 심하냐. 우리와 같이 30원짜리 합숙소 신세를 지는 자는 실업자나 다름없는데 구제대책이 무엇이냐. 자기가 이렇게 불우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도 정부에서 정치를 잘못한 탓이 아니겠느냐. 이런 투의 자기 중심적인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특히 민원창구에서 빚어지는 공무원들의 직무 태도에 대하여 거의 극단적이라 할 수 있는 비판과 규탄을 토로하는 것이었다. 유교사는 끝까지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이럴 때 그 태도는 주위에서 보는 자로 하여금 한마디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인내심이 강했다. 아무리 상대방의 말이 일방적이요 가격해도 그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래요. 그런 말을 곧바로 해주어서 고마워요.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이 젊은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삐뚤어진 방향으로만 돌아가고 있진 않을 거예요. 우선 민원창구 얘기만 하더라도 젊은이가 말하는 대로 다 그렇진 않아요. 시민들의 애로가 많은 줄은 알아요. 하지만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그만한 고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유교사는 젊은 청년을 타이르고 청와대로 돌아왔다. 다음 날은 성탄절이었다. 어제 들리지 못한 남대문 근로자 합숙소와 동대문 근로자 합숙소에 동태상자를 각각 보내게 하는 한편 영등포, 남대문, 동대문 합숙소 등에서 각각 2명씩 양재회관에서 1명, 도합 9명의 재숙자를 청와대로 불러 서울특별시장을 배석시켜 오찬을 베풀어 주었다. 불평을 터뜨렸던 간밤에 그 청년도 끼어 있었다. 불평을 터뜨렸던 그 청년은 유교사가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베풀어 주는 것부터 놀라운 일이거니와 청와대의 점심 식사가 외부에서 추측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간소한 것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메밀가루로 만든 만둣국이었다. 그 자리에서 유교사는 간밤에 그가 늘어놓았던 불평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들려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장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 청년에게 맡겨볼 일자리가 없을까요? 유교사의 그 말은 취직을 시켜주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었다. 불만으로 가득한 그에게 공무원들의 고충을 직접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없겠느냐는 의미였다. 전후 사정을 들어서 대충 사태를 짐작하고 있던 시장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날은 그대로 청와대를 물러나왔다. 시장은 다음날 아침 그 청년을 불러 신원에 대해 묻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를 임시직으로 특촬 용의가 있음을 일러주었다. 그리하여 당시 25살인 그 청년은 이듬해 1월 4일 서울시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어 관악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민원창구에 앉은 그는 있는 힘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달랐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해보자. 역시 민원실에서 일을 해보니 바깥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게 되었어요. 일은 밀리고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 항상 웃으며 상냥하게 대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때로는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하고 거기 앉았다고 해서 만능을 바라든지 성인 군자연 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때로는 실수하는 일도 있음을 차차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이 몸에 뵐수록 그들의 고충을 절실하게 이해하게 되고 지난날 자기의 생각이 편견과 독단에 사로잡혔음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청년이 관악구청에 나간 후로 유여사는 그의 근무 태도를 알아보고 비서실을 통해 전화로 격려를 해주었다. 그리고 시장도 비서들도 그 청년에 대해 관심이 멀어져갈 무렵 정확하게 3개월 후 유여사는 다시 비서를 불러 지시하는 것이었다. 지금 관악구청으로 가서 그 청년의 근무 태도를 보고하여 어느 일에나 사후 확인을 통해 끝까지 야무지게 매듭을 짓는 유여사의 성품에 비서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다. 한마디로 유여사는 완벽을 지향하는 분이었다. 무슨 일이나 적당하게 넘겨버리는 일이 없었다. 유여사에게는 일관된 3가지의 원칙이 있었다. 첫째, 무슨 일이든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한다. 둘째,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성의를 다한다. 셋째, 참을성 있게 일을 한다. 아버지의 반대로 전문학교 진학이 좌절되어 옥천 교동집에 머물 때의 일이다. 아버지의 각별한 신임으로 유여사는 격리를 보게 되었고 아버지는 열쇠를 유여사에게 맡겼다. 자수성가한 지주요 완고하고 보수적인 아버지로서는 엄청난 결단이요. 둘째 딸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뜻하는 일이었다. 가족들은 모두 놀랐다. 어머니는 그와 같은 남편의 결단이 기쁘고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딸에 대한 근심이 앞섰다. 여학교를 졸업한 어린 딸이 복잡한 격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교동집의 재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흔히 만석군이라는 소문이 한간에 떠돌았다. 물론 그것이 뜬 소문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전 재산은 그와 같은 소문에서 그다지 멀지 않았다. 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도 손쉬운 일이 아니었다. 도조를 받는 일이며 소작인 사이의 거래, 가게 등 격리 서사를 두어도 복잡한 일을 유여사는 찬찬하게 어김없이 정리했다. 아버지는 만족했고 신임이 더욱 두터워졌다. 하루는 아버지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어머니가 급히 돈을 쓸 일이 있었다. 딸에게 달려가서 부탁했다. 예, 돈 좀 다오. 어머니로서는 무심한 부탁일 수 있었으나 유교사로서는 큰일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허락을 받지 않으면 금고문을 제 마음대로 열 수 없어요. 아니, 너가 열쇠꾸러미를 안 가졌냐? 열쇠만 있으면 뭐해요.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죠. 끝내 금고문을 열지 않았다. 유교사로서는 아무리 용도가 뚜렷한 돈을 어머니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허락 없이 마음대로 금고문을 열어 돈을 쓴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소임에 벗어난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더구나 이런 일이 자칫하면 부모님 사이에 불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그 점이 두려웠던 것이다. 아버지를 닮아 너도 구두쇠로구나. 어머니가 말로는 딸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을 했지만 딸의 그와 같은 행위가 무척 믿음직스러웠다. 영수는 어딜 가나 기원받고 잘 살 거야. 재산이 넉넉한 집안으로 시집가면 그대로 허세를 부리지 않고 더욱 충실하게 잘 살 거고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 가도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초라하지 않게 불평 없이 잘 살 거야. 그 시절에 어머니가 둘째 딸을 두고서 누구에게나 자랑삼아 하던 말이었다.